오후 2시의 햇살은 잔인할 만큼 평온했다. 거실 창을 통해 들어온 빛이 이탈리아제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천장에 일렁이는 물결 무늬를 만들었다. 나는 그 빛의 움직임을 멍하니 바라보며 식어버린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이 아파트 서초동의 34평형. 누군가에게는 그저 콘크리트 덩어리일지 모르나 나 오영실에게는 내 인생의 성체였다. 15년 전 박철수 그 인간이 노름 빚에 쫓겨온 집안. 가구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도망쳤을 때 나는 결심했었다. 내 자식 민수만큼은 길바닥에 나앉게 하지 않겠노라고. 낮에는 마트 캐셔로, 밤에는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눈물을 흘렸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나는 돈을 모았다. 결국 경매로 넘어갈 뻔한 이 집을 지켜냈고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을 새겼다. 비록 세금 문제 때문에 그놈의 이름을 완전히 지우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었지만 나는 이곳이 온전히 내 왕국이라 믿었다. 여보, 생각에 잠겼어? 차가 다 식었네. 새로 우려줄까? 주방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현남편 주한이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른 채 정갈하게 깎은 과일 접시를 들고 다가왔다. 64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자세와 젠틀한 미소. 대기업 간부로 은퇴했다는 그의 이력은 내 허영심을 채워주기에 충분했다. 비록 은퇴 후 손댄 주식 투자로 전 재산을 날려먹고 내 집에 몸만 들어온 처지였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적어도 그는 박철수처럼 폭력적이지 않았고 밤마다 내 어깨를 주무르며 고생 많았지 영실아라고 속삭여 주었으니까.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 정도면 보상받은 인생이야. 이제 남은 생은 평화롭게. 그 찰나의 평화가 날카로운 기계음 하나에 산산조각 났다. 딩동.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진 초인종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 같았다. 평소 올 사람이 없었다. 택배는 무인 택배함에 두라고 일렀고 친구들도 미리 연락 없이는 오지 않는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낯선 듯 익숙한 하지만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시커멓게 그을린 피부, 깊게 파인 주름, 그리고 비열하게 휘어진 입꼬리. 박. 철수? 내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옆에 서 있던 주한이 내 안색을 살피며 물었다. 누구야, 여보? 아는 사람이야? 화면 속의 남자는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마치 자기 집에 돌아온 주인 마냥 당당한 태도였다. 영실아. 나야, 철수. 문 좀 열어봐. 날이 덥네. 심장이 쿵쾅거리며 갈비뼈를 때리는 것 같았다. 15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도 않고 야반도주했던 인간.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삭제되었다고 믿었던 그 악령이 살아 돌아온 것이다. 그것도 거대한 이민 가방 2개를 양손에 쥐고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안전고리는 걸어둔 채였다. 틈새로 보이는 박철수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너.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나의 고함에도 철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틈새로 고개를 들이밀며 거실 안쪽을 살폈다. 야, 오영실. 목소리 여전하네. 근데 집골이 아주 좋아졌다. 내 덕분에 재테크 잘했나 봐. 뒤에서 지켜보던 주한이 당황한 듯 나섰다. 누구십니까? 왜 남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시는 거죠? 철수의 시선이 주한에게 꽂혔다. 그는 비죽 웃으며 선글라스를 벗었다. 남의 집? 이 양반 봐라. 당신이 영실이 새 남편인가 본데 번지수 잘못 짚었어. 이 집 등기부 등본 떼봤어? 여기 내 이름 석자 딱 박혀 있거든. 50대 50. 공동명의라고 공동명예. 주한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경직됐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영실아,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명의라고 했잖아. 정리가 안 된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혼 당시 철수가 잠적하는 바람에 명예 변경 소송을 차일피일 미뤘던 게 화근이었다. 그저 내 이름으로 재산세를 내고 내가 살고 있으니 내 집인 줄로만 알았던 나의 안일함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비켜봐, 마누라.
나 다리 아파. 철수는 힘으로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안전고리가 비명을 지르며 튕겨나갔다. 덩치 큰 사내의 무력 앞에 나는 무력하게 뒤로 밀려났다. 거실 한복판에 흙먼지 묻은 캐리어를 툭 던져놓은 그는 안방을 훑어보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 역시 우리 집 소파가 제일 편하네. 영실아, 물 한 컵만 가져와라. 목 탄다. 박철수, 당장 나가. 내 집에서 손 떼. 내 절규에도 그는 품 안에서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탁 놓았다. 최근에 발급받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다. 법대로 하자고. 그래, 법대로 해. 나도 이 집 지분 절반을 가진 주인이야. 내가 나한테 밀린 임대료를 내든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살든가 둘 중 하나 선택해. 아, 참. 나갈 데도 없어. 신용불량자라 원룸 하나 얻을 돈도 없거든. 그는 주한을 보며 낄낄거렸다. 거기 주한 씨라고 했나? 당신도 보아하니 이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사이좋게 지내보자고. 한 지붕 아래 두 남편. 뭐 요즘 세상에 이런 게 트렌드 아니겠어? 주한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는 철수의 뻔뻔한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주한 역시 이 상황을 해결해 줄 능력이 전혀 없는 손님일 뿐이라는 것을. 거실에 흐르는 침묵은 날카로운 얼음 파편 같았다. 박철수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거실을 휘젓고 다녔고 주한은 주방 구석에서 헛기침만 내뱉고 있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이 단 몇 분 만에 두 남자의 전쟁터로 변해버렸다. 한 명은 내 과거를 갉아먹은 좀벌레였고 한 명은 내 현재에 기생하는 식객이었다. 민수야. 우리 민수 오면 어떡하지? 아들 민수가 이 광경을 본다면 평생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살아온 아들에게 이 추잡한 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나는 심장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끼며 소파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터 앉았다. 박철수가 내 옆으로 다가와 귓속말을 내뱉었다. 영실아, 떨지 마. 나 그냥 조용히 내 몫만 챙겨나갈 거야. 근데 말이야. 저 주한이라는 놈 너무 믿지 마라. 저놈 눈빛이 딱 사기꾼 눈빛이거든. 나는 그를 밀쳐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15년 만에 나타난 전 남편과 속을 알 수 없는 현 남편.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낀 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내 완벽했던 노후가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서막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쥐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집 안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거실에는 붉고 기분 나쁜 노을이 번졌다. 평소라면 주한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클래식 음악을 틀며 정갈한 샐러드를 내왔을 시간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 집 주방은 죽음과도 같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영실아, 배고프다. 나 밖에서 컵라면만 먹고 살아서 속이 허해. 뜨끈한 찌개 좀 끓여봐라.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 TV 리모컨을 독차지한 철수가 소리쳤다. 그는 내 30년 지기 친구가 선물해준 고급 실크 쿠션을 발받침대로 쓰고 있었다. 그 꼴을 보는 내 속은 뒤집어지다 못해 타들어갔다. 나는 로봇처럼 움직였다. 냉장고에서 묵은지를 꺼내고 돼지고기를 썰었다. 칼질 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롭게 도마를 때렸다. 탁탁탁. 이 칼날이 저 인간의 목줄기를 겨냥하고 있다면 얼마나 시원할까. 주방 한편에서 주한 씨가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다. 그는 도와주려 다가오다가도 거실의 철수를 의식하며 멈칫거렸다. 젠틀했던 그의 얼굴은 반나절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여보, 내가 좀 도와줄까? 됐어요. 당신은 그냥 들어가 있어요. 내 쌀쌀맞은 대답에 주한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역시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한 순간부터 급격히 위축된 것이 분명했다. 식탁 중앙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밑반찬이 놓였다. 철수는 기다렸다는 듯 식탁 상석에 앉았다. 원래 그 자리는 주한 씨의 자리였다. 야, 이거 얼마 만에 먹어보는 영실이 손맛이냐? 주한 씨도 앉아.
남의 집에서 밥 얻어먹으려면 눈치 보지 말고 많이 먹어둬야지. 철수의 도발에 주한 씨는 입술을 깨물며 맞은편에 앉았다. 나는 두 남자 사이에 앉아 수저를 들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침조차 삼키기 힘들었다. 철수는 숟가락으로 찌개를 크게 한 입 떠먹더니 쩝쩝거리며 소리를 냈다. 역시 김치는 묵어야 제맛이고 여자는 조강지처가 최고야. 안 그래, 주한 씨? 당신도 이런 맛에 영실이한테 붙어 있는 거 아냐?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박철수 씨. 주한 씨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대꾸했다. 지나치긴 뭐가? 팩트지. 자네 은퇴하고 돈 한 푼 없다며? 투자 사기당해서 알거지됐다며? 영실이가 나한테 다 말했어. 불쌍한 놈 걷어준 거라고. 철수의 거짓말에 나는 경악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해? 박철수, 너 입 조심해. 하지만 화살은 이미 주한 씨의 자존심을 관통했다. 주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쥐었다. 그의 젠틀한 가면 밑으로 비굴함과 분노가 뒤섞인 기괴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영실아, 우리 솔직해지자. 철수가 밥 공기를 비우며 본론을 꺼냈다. 나 이 집 지분 50% 당장 현금으로 주든가 아니면 이 집 팔아서 반으로 나누자. 나도 이제 나이가 65세야. 기초연금 몇 푼 받아서 쪽방촌 전전하기 싫다고. 내 명의로 된 내 재산권 행사하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야? 너 미쳤어?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내가 어떻게 지킨 집인데? 내가 지켰든 말든 서류상 내 이름이 있잖아. 주한 씨, 당신도 생각이 있으면 마누라 좀 설득해봐. 이 집 팔면 당신 목도 좀 챙겨줄 줄 알아? 아서라, 영실이 얘 독종이야. 당신 이용만 당하다가 헌신짝처럼 버려질걸? 주한 씨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그는 철수를 보지 않고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영실아, 정말 집을 팔 생각은 없는 거야? 사실 우리 대출 이자도 만만치 않잖아.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좀 작은 데로 옮기면. 나는 수저를 내던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식탁에 울렸다. 당신까지 왜 이래? 이 집 팔면 우린 어디로 가라고. 민수는?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이 집이라도 있어야 기 안 죽고 살 거 아냐? 주한 씨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철수는 그 꼴이 우스운지 낄낄대며 웃었다. 민수? 그래 민수. 우리 아들 민수가 대견하긴 하지. 근데 영실아, 민수가 알면 참 좋아하겠다. 아빠가 둘이나 생겨서. 그것도 한 집에 같이 사는 아빠들이라니. 식사를 마친 후 철수는 보란듯이 안방 화장실을 점령하고 샤워를 시작했다. 뜨거운 물을 펑펑 쓰며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다. 주한 씨는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담배를 끊었다던 그의 거짓말이 하얀 연기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철수가 샤워를 끝내고 수건 한 장만 걸친 채 거실로 나왔다. 영실아, 나 잠옷 좀 줘라. 예전에 입던 거 버렸냐? 그때였다. 주한 씨가 베란다에서 들어오며 철수와 마주쳤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주한 씨가 철수에게 다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박철수 씨, 당신 목적이 돈이라면 나랑 따로 얘기 좀 합시다. 영실이 몰래. 철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오호, 주한 씨? 당신 의외로 대담하네. 마누라 뒤통수 칠 준비가 된 건가? 주한 씨는 대답 대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철수는 흥미롭다는 듯 입술을 핥으며 주한 씨의 방을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가슴 속에서 차가운 얼음 송곳이 돋아나는 것 같았다. 내 곁을 지키겠노라 맹세했던 현남편 주한, 그리고 내 재산을 뜯어먹으러 온 전남편 철수. 두 남자가 내 등 뒤에서 손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안방 침대에 홀로 누웠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주한 씨는 서재에서 자겠다며 문을 걸어 잠갔다. 건너방에서는 철수가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벽을 타고 진동처럼 전해졌다. 이것은 꿈일 거야. 나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아파트는 내 육체이고 정신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 몸 안에 두 마리의 기생충이 들어와 내 살을 파먹고 있었다. 한 명은 내 과거의 상처를 헤집고 한 명은 내 미래를 갉아먹는다. 문득 낮에 철수가 던진 말이 뇌리를 스쳤다. 주한 씨 눈빛이 딱 사기꾼 눈빛이거든. 평소라면 코웃음 쳤을 말이지만 오늘 본 주한 씨의 낯선 눈빛은 내 심장에 지울 수 없는 의욕의 씨앗을 심었다. 그는 정말 나를 사랑해서 온 것일까? 아니면 철수 말대로 갈 곳 없는 노후를 의탁할 안전가옥이 필요했던 것일까? 나는 일어나 화장대 서열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류 뭉치를 꺼냈다. 아직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이 집의 단독명의 변경 신청서였다. 내일 당장 법무사를 만나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다. 두 남자의 공조를 깨트리는 것.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거실로 나갔다. 철수의 캐리어가 놓인 거실 한복판. 나는 그의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다.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그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더 지옥으로 밀어넣을지 알지 못한 채. 거실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날카로웠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철수의 코 고는 소리는 마치 짐승의 포효처럼 내 신경을 긁어댔다. 나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거실 한복판에 흉물스럽게 놓인 철수의 이민 가방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이 안에 내 놈의 숨통을 끊을 약점이 들어있겠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지퍼를 열 때마다 발생하는 작은 마찰음이 고요한 집안의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손끝이 떨렸다. 가방 안에는 퀴퀴한 담배 찌든 내와 땀 냄새가 뒤섞인 옷가지들이 엉망으로 처박혀 있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헤집던 중 가방 바닥 쪽에 딱딱하고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그것은 가죽으로 된 낡은 서류철이었다. 나는 그것을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변기 뚜껑 위에 앉아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불을 켰다. 갑작스러운 빛에 눈이 부셨지만 서류철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내 눈은 경악으로 뒤집혔다. 그 안에는 뜻밖에도 박민수 아들의 어린 시절, 병원 기록과 함께 최근 날짜가 찍힌 사설 탐정업체의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보고서의 대상은 내가 아닌 현 남편 주한이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철수는 지난 15년 동안 나를 잊고 산 게 아니었다. 그는 주한이 나에게 접근하기 전부터 그의 뒤를 캐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주한이 과거에 저질렀던 투자 사기 이력과 그가 현재 거액의 사채, 빚에 쫓기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보고서 마지막 장에 붙은 사진이었다. 주한이 어느 낯선 여자와 은밀하게 만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사진 밑에 휘갈겨 써진 철수의 메모. 최주한, 이 새끼 목적은 영실이 아파트가 아니라 민수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주한 씨, 나를 위해 과일을 깎고 어깨를 주무르던 그 남자가 사실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사기꾼이며 내 아들 민수를 타깃으로 삼고 있었다니? 그때였다. 화장실 문 밖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불을 끄고 숨을 멈췄다. 현관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철컥. 누군가 집을 나갔다. 이 시간에? 철수는 방에서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간 사람은 주한이었다. 나는 서류철을 옷 속에 숨기고 거실로 나왔다. 창밖을 내다보니 주한이 코트를 걸친 채 단지 후문 쪽으로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다. 평소의 당당한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주변을 살피며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비굴한 뒷모습. 나는 홀린 듯 코트를 챙겨 입고 그를 뒤쫓았다. 62세의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배신감이라는 아드레날린이 통증을 잠재웠다. 주한이 도착한 곳은 단지 뒤편의 한적한 공원 벤치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사진 속의 그 여자였다. 나는 나무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어떻게 됐어? 그 영감탱이 철수 나타나서 계획에 차질 생긴 거 아냐? 여자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천박했다. 조금 복잡해졌어. 하지만 걱정 마. 영실이 그 여자는 이미 나를 완전히 믿고 있어. 진명이만 민수 쪽으로 돌려놓으면 그때 민수한테 내 정체를 밝히고 지분을 뺏어오면 돼. 주한의 목소리는 내가 알던 그 다정함이 아니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낯선 괴물의 목소리였다. 민수가 당신 아들인 건 확실해? 괜히 헛다리 짚어서 시간 낭비하는 거 아냐? 확실해. 30년 전 영실이랑 박철수가 잠시 헤어졌을 때 내가 영실이랑 보낸 그 하룻밤. 날짜가 딱 맞아. 민수는 박철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야. 박철수 그 멍청한 놈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아들인 줄 알고 키운 거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내 인생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사상 누누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민수가 내 소중한 아들이 철수의 자식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나를 속이고 있는 이 사기꾼의 핏줄이라고. 나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어둠 속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소파에 철수가 앉아 있었다. 그는 내가 나갔다 온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비죽 웃었다. 봤냐? 내 그 잘난 새 남편의 실체를? 나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철수가 다가와 내 앞에 섰다. 영실아, 주한이 저놈은 악마야. 널 등쳐먹으려고 온 놈이라고. 근데 말이야, 나도 참 기가 막히더라. 민수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걸 저놈 입으로 확인하니까. 철수는 내 옷 속에 감춰진 서류철을 낚아챘다. 이거 찾으려고 가방 뒤졌지? 그래, 이게 내 마지막 패야. 민수한테는 비밀로 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이 집 내일 당장 담보 대출 받아서 나한테 3억만 넘겨. 그럼 난 깔끔하게 사라져 줄게. 민수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내 말 들어. 전 남편은 돈을 요구하며 내 목을 조르고 현 남편은 아들을 볼모로 내 인생 전체를 삼키려 하고 있었다. 두 남자 사이에서 나는 숨이 막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안방으로 들어온 나는 문을 잠그고 화장대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한 여자가 아니라 두 짐승에게 사지가 찢기기 직전인 먹잇감이 서 있었다. 아니, 그렇게는 안 돼.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밑바닥에서 뜨겁고 검은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주한 씨는 민수를 이용해 집을 뺏으려 하고 철수는 민수의 출생을 무기로 나를 협박한다. 당신들이 내 아들을 건드려? 내 집을 건드려? 나는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민수가 선물해준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다. 내일 아침 식탁은 오늘보다 더 화려할 것이다. 나는 두 남자를 위해 가장 독하고 달콤한 만찬을 준비할 것이다.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어야 한다. 철수의 탐욕과 주한의 비겁함이 충돌하여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어야 한다. 밤은 깊었고 내 방 문 밖에서는 다시 두 남자의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각자의 이익을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홉두고 다짐했다. 이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나는 저 괴물들의 심장을 먼저 도려낼 것이다. 이것은 동거가 아니다. 이것은 단 한 명만 살아남는 처절한 사육제다. 새벽 4시. 창밖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 검푸른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나는 침대에 꼿꼿이 앉아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두 남자의 숨소리를 들었다. 왼쪽 방에선 전 남편 철수의 거친 코골이가, 거실 소파 쪽에서는 현 남편 주한의 간헐적인 뒤척임이 들려왔다. 이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다. 거대한 짐승의 뱃속이다. 나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았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내 얼굴을 더듬었다. 62년의 세월이 새겨진 주름 사이로 생경한 사리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제 철수의 가방에서 본 그 서류들, 그리고 주한의 그 기만적인 밤 외출. 그들은 나를 노후의 안식처가 아닌 뜯어먹을 고기 덩어리로 보고 있었다. 좋아, 너희들이 원하는 게 이 집이라면 기꺼이 그 지옥의 문을 열어주지. 나는 화장을 시작했다. 평소보다 짙은 레드 립스틱을 발랐다.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전사의 분장처럼. 그리고 주방으로 향했다. 오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해야 했다. 의심을 지우고 탐욕을 부추길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독이 든 만찬이 필요했다. 주방 가전들이 매끄러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살아있는 전복을 도마 위에 올렸다.
칼날이 전복의 단단한 살을 파고들 때마다 묘한 쾌감이 느껴졌다. 영실아, 일찍 일어났네? 주한이었다. 그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예전 같으면 따뜻했을 그 손길이 이제는 뱀의 허물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나는 소름이 돋는 것을 참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주한 씨, 어제 잠 좀 설쳤죠? 보양식 좀 하려고요. 전복죽 끓이고 있으니까 씻고 나와요. 어제 내가 밤에 잠깐 나갔던 건 알아요. 사업 구상하느라 머리 아파서 바람 쐬러 간 거잖아요. 그치? 내가 먼저 선수를 치자 주한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는 내가 여전히 자신의 다정한 연극에 속고 있다고 확신하는 모양이었다. 어리석은 인간. 나는 그의 등을 떠밀며 속으로 비웃었다. 그래, 그렇게 믿고 있어. 그래야 내 놈의 목을 치기가 더 쉬우니까. 철수가 방에서 나오며 코를 킁킁거렸다. 이야, 냄새 죽이네. 오영실, 역시 돈이 좋긴 좋아. 이런 아침을 다 차리고.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죽 앞에 앉은 철수는 탐욕스럽게 숟가락을 놀렸고 주한은 우아한 척하며 눈치를 살폈다. 나는 우아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폭탄을 던졌다. 철수 씨, 아까 뉴스 보니까 서초동 재개발 확정됐다던데? 우리 집도 곧 가격이 2배는 뛸 거래요. 주한 씨가 준비하는 그 빌딩 투자건이랑 합치면 우리 진짜 노후에 세계 일주하면서 살아도 되겠어. 철수의 숟가락이 멈췄다. 빌딩? 수십억? 주한 씨, 당신 그런 거 준비하고 있었어? 나는 주한의 손을 꽉 잡으며 힘을 주었다. 그럼요. 주한 씨가 말 안 했나? 퇴직금이랑 그동안 굴린 돈으로 저기 테헤랄로 쪽에 빌딩 매입 단계라고 하던데. 철수 씨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입이 가벼워서. 주한은 당황했다. 있지도 않은 빌딩 이야기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지만 철수의 눈에 비친 돈독을 확인한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거짓말에 올라탔다. 아, 영실아,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박철수 씨,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신경 끄세요. 주한의 이부정은 철수에게 확신으로 다가갔다. 철수의 눈빛이 험악하게 변했다. 나한테는 돈 없다더니 저 새끼 혼자 꿀꺽하려고? 에이, 주한 씨. 철수 씨도 우리 식구인데 좀 나눠주면 어때요? 나는 부채질을 계속했다. 철수 씨도 빚만 좀 정리되면 사람 구실하고 살 텐데. 주한 씨 사업 자금에서 조금만 떼어주면 안 될까? 철수가 식탁을 탁 쳤다. 들었지? 주한 씨. 마누라도 저렇게 말하는데 당신 혼자 배 터지게 먹으려고? 나 이 집 지분 50% 있어. 그거 당장 돈으로 주든가 아니면 당신 빌딩 지분 내놔. 주한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보세요.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 돈 내가 투자하겠다는데. 내 돈? 야, 그 돈이 다 영실이한테 뜯어낸 돈 아니야? 너 같은 사기꾼 놈 내가 모를 줄 알아? 두 남자의 고성이 오가며 식탁은 아수라장이 됐다. 나는 그 중심에서 조용히 전복죽을 입에 넣었다. 고소한 내장이 섞인 죽이 오늘따라 유난히 달았다. 서로를 의심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것. 철수는 주한의 가상 재산을 뺏으려 들 것이고 주한은 철수의 협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극단적인 수를 쓰게 될 것이다. 식사가 끝난 후 주한은 서재로 숨어버렸고 철수는 거실에서 보란듯이 발톱을 세웠다. 그는 주한의 방 문 앞에서 가래침을 뱉으며 중얼거렸다. 어디 두고 보자고. 그 빌딩, 내가 반은 가져갈 거니까. 나는 주방 정리를 하며 거실의 철수를 살폈다. 그는 이제 주한을 단순한 침입자가 아닌 자신이 뺏어야 할 보물상자로 여기고 있었다. 한편 주한은 서재에서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하고 있었다. 어제 공원에서 만난 그 여자일 것이다. 야, 박철수, 그 영감이 내 빌딩 어쩌고 하면서 날뛰어. 어떻게든 처리해야겠어. 영실이 마음 돌리기 전에 빨리 서류 작업 끝내.
그들의 대화 하나하나가 내 주머니 속 녹음기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나는 거실 바닥에 떨어진 전복 껍데기를 주워 담으며 생각했다. 너희는 서로가 적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진짜 적은 너희들의 발밑에서 칼을 갈고 있는 나라는 걸 언제쯤 알게 될까? 오후가 되자 집안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의 압력밥솥처럼 끓어올랐다. 철수는 주한의 서류 가방을 몰래 뒤지려 했고 주한은 철수가 마시는 물에 무언가를 타려는 듯 약병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안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이 아파트의 천장이 마치 무너져 내릴 듯 낮게 느껴졌다. 민수야, 미안하다. 이 더러운 전쟁터에 너를 끌어들여야만 하는 엄마를 용서해라.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아들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수야, 오늘 저녁에 꼭 집에 들러라. 중요한 서류 줄 게 있어. 이것은 마지막 도화선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이 지옥에 발을 들이는 순간 두 남자의 가증스러운 가면은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그리고 그 파편에 찔려 가장 먼저 피를 흘리는 것은 내가 아닌 저 탐욕스러운 짐승들이어야만 했다. 나는 다시 입술을 붉게 칠했다. 거울 속의 여자가 차갑게 웃고 있었다. 오후 6시. 현관문의 디지털 도어락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해제되었다. 그 경쾌한 기계음이 오늘따라 내 고막을 찢는 비명처럼 들렸다. 나는 거실 식탁 의자 끝에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매달려 있었다. 주방에는 이미 두 남자가 짐승처럼 서로를 노려보며 앉아 있었다. 엄마, 나왔어. 무슨 서류를 준다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맑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성실하게 제 삶을 일구어온 32살 내 아들. 현관에 들어서 신발을 벗던 민수가 거실 풍경을 보고 멈칫했다. 낯선 중년 사내 철수가 제 집 안방 주인 마냥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있고 그 맞은편에 현남편 주한이 초조하게 손을 까닥거리고 있었으니.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왜 우리 집에? 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민수야. 일단 앉아봐라. 엄마가 설명할게. 내가 입을 떼기도 전이었다. 소파에 누워있던 철수가 벌떡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갔다. 그는 민수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기괴한 웃음을 흘렸다. 야, 박민수. 너 참 많이 컸다. 나 기억 안 나냐? 내 아비 박철수다. 민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다. 뭐? 당신 죽었다며. 엄마가 행방불명됐다고. 죽긴 누가 죽어. 내 엄마가 나를 죽인 셈 치고 산 거지. 민수야, 나 억울하다. 이 집 지키겠다고 나를 버린 게 내 엄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웬 새님 같은 놈 주한을 안방에 들여놓고 살고 있네. 주한이 참다 못해 소리쳤다. 박철수 씨, 말 조심해. 민수 앞에서 무슨 추태야. 추태? 야, 최주한. 너야말로 추태 부리지 마. 내가 여기 왜 붙어 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민수가 내 놈 자식인 줄 알고 이 아파트 민수 명의로 돌려서 꿀꺽하려고 온 거잖아.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민수는 얼어붙은 채 나와 주한 그리고 철수를 번갈아 보았다. 그 눈빛에는 공포와 혐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의욕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엄마. 저 인간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저 아저씨가 내 아버지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의 사요 같은 외침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내 침묵은 곧 긍정이었다. 철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서류 봉투를 꺼내 거실 바닥에 내팽개쳤다. 직접 봐라. 내가 누구 씨인지. 내가 지난 30년 동안 남의 자식한테 고기 먹이고 공부시킨 멍청한 놈이었다는 증거니까.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집어들었다. 박철수 마이너스 박민수 친생자 관계 성립 0%. 그 밑에는 주한의 이름이 적힌 또 다른 분석표가 붙어 있었다. 주한이 개인적으로 의뢰했던 사설 검사지였다.
최주원 마이너스 박민수 친생자 관계 성립 99.9%. 아, 아. 민수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서류를 찢어 발기며 주안을 향해 달려들었다. 당신 뭐야?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나타나서 이딴 걸 들이밀어. 내 아버지는 죽었다고. 차라리 죽은 사람이 낫지. 당신 같은 사기꾼이 내 아버지일 리 없어. 주안은 당황하며 민수의 팔을 잡았다. 민수야, 진정해. 나는 널 위해서. 내 엄마랑 너를 지키려고. 지키긴 뭘 지켜. 내 이름으로 아파트 가로채려고 했다며. 이 더러운 인간들아. 나는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쓸어버렸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30년을 공들여 쌓은 내 성벽이 아들의 울음소리 한 번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다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엄마도 똑같아. 이 인간들이 집 가지고 싸울 때 엄마는 뭐 했어? 나를 속이고 이 더러운 동거를 허락한 게 엄마잖아. 민수의 시선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평생 민수 하나만을 보고 살아온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 민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아니야, 민수야. 나는 너를 지키려고. 이 집이라도 있어야 내가. 이깟 콘크리트 덩어리가 내 인생보다 중요해? 엄마는 아들이 아니라 아파트를 사랑한 거야. 민수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나 찾지 마. 당신들 전부 다 괴물이야. 다 죽어버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다. 민수가 떠난 거실에는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 정막은 오래가지 않았다. 철수는 바닥에 떨어진 유전자 검사지 중 자신의 지분? 이 적힌 서류를 챙기며 비죽 웃었다. 꺼봐, 영실아. 내가 뭘 했냐? 애들은 금방 잊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애도 나갔는데 이 집 처분해서 내 목 3억 주기로 한 거 지금 당장 도장 찍어. 주안 역시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영실아, 민수는 내 자식이야. 법적으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걸면 이 집 지분, 민수 몫으로 내가 다 가져올 수 있어. 당신 조용히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두 남자는 아들이 입은 상처 따위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에게 민수는 그저 집이라는 고기를 쟁취하기 위한 명분이자 도구일 뿐이었다. 나는 바닥에 흐트러진 민수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은 말라버렸고 그 자리엔 서늘한 냉기만이 자리 잡았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게 이 집이지? 나는 주방으로 걸어가 가장 날카로운 식칼을 집어들었다. 두 남자가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다. 나는 칼날을 내 손등에 살짝 대었다.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이 집에서 살아서 나가는 인간은 오직 나 하나뿐이야. 너희 둘 다 이 집과 함께 묻어줄게. 내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다. 광기를 넘어선 고요함. 그것은 평생을 착취당하며 살아온 약자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파멸의 의지였다. 제5장의 막은 그렇게 세 남녀의 숨막히는 대치 속에서 핏빛으로 저물어가고 있었다. 민수가 떠난 현관문은 굳게 닫혔지만 그 너머로 메아리치던 아들의 절규는 여전히 거실 구석구석을 유령처럼 떠돌았다. 내 심장은 이미 난도질당에 너덜너덜해졌지만 신기하게도 머릿속은 북극의 얼음물에 담근 듯 차갑고 명징해졌다.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다. 손가락 끝이 베어 핏방울이 대리석 바닥에 툭툭 떨어졌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내 소중한 성소를 더럽혔다는 사실만이 참을 수 없이 모욕적이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이 상황을 즐기듯 담배를 꼬아 문철수 그리고 식탁 의자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듯 나를 관찰하는 주안. 그들은 내가 무너질 것이라 믿고 있었다.
자식을 잃은 어미가 실성하여 제 발로 집 문서를 내놓길 기다리는 하이에나들. 영실아, 이제 정신이 좀 드냐? 애는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지금 중요한 건 이 집이지. 철수의 목소리가 고요를 깼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예순을 넘긴 사내의 얼굴에 덕지덕지 붙은 탐욕이 오늘따라 유난히 추해 보였다. 나는 조용히 입술을 닦아내고 낮게 은조렸다. 그래요. 집이 중요하지. 우리 세 사람 이제 갈 때까지 갔으니까 결판을 내야지. 나는 안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와 식탁 위에 놓았다. 두 남자의 눈이 약속이라도 한 듯 번뜩였다. 이건 이 집의 단독명의 변경 신청서예요. 그리고 이건 주한 씨가 그렇게 원하던 민수의 증여 합의서고. 주한이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영실아, 현명하게 생각했어. 결국 민수를 지키는 건 나 같은 친부뿐이야. 그때 내가 철수를 향해 살짝 미소 지었다. 철수 씨, 억울해하지 마요. 주한 씨가 빌딩 사업 자금에서 3억 떼어주기로 했으니까. 대신 주한 씨가 이 집 지분을 다 가져가는 걸로 합의 본 거예요. 어제 두 분이 밤에 얘기한 거 다 이런 거 아니었어? 철수의 눈이 주한을 향해 가늘어졌다. 뭐? 최주한, 너 나한테는 돈 한 푼 없다더니 영실이한테는 3억 준다고 약속했냐? 이 사기꾼 새끼가 끝까지 나를 따돌려? 주한이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영실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박철수 씨, 속지 마세요. 속긴 누가 속아? 어제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이 집 팔면 내 목 확실히 챙겨준다고. 그런데 영실이한테는 딴소리를 해? 나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불신의 기류를 즐기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한 명은 실제하지 않는 빌딩 자금에 눈이 멀었고 한 명은 존재하지 않는 합의에 목을 메고 있었다. 야, 최주한. 너 오늘 당장 내 목 내놔.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내가 예전에 투자 사기로 감방 갔다 온 거 영실이한테 다 불어버릴 테니까. 철수가 주한의 멱살을 잡았다. 주한 역시 더 이상 젠틀한 척할 여력이 없었다. 이거 놓으세요. 박철수 씨야말로 도박빚 때문에 자기 마누라랑 자식 버리고 도망친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당신이야말로 공갈 협박죄로 다시 쳐넣어줄까? 두 남자는 거실 바닥을 뒹굴며 몸싸움을 벌였다. 비싼 도자기 화분이 깨지고 주한의 안경이 날아갔다. 나는 그 광경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침착하게 촬영했다. 가택 침입, 폭행, 협박. 내 집을 지옥으로 만든 증거물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치고받고 마음껏 싸워요. 어차피 이 집 내일이면 압류 들어올 테니까. 내 말에 두 남자가 싸움을 멈추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압류? 그게 무슨 소리야? 철수 씨가 도망가기 전에 빌린 사채, 이 집 담보였잖아요. 내가 이자만 겨우 막고 있었는데 당신이 나타나는 바람에 사채업자들이 오늘 밤에 들이닥친대요. 당신들 집은? 그 사채업자들이 칼 들고 와서 떼어갈 거야. 사실 사채 이야기는 거짓이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두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독약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기괴한 공포에 휩싸였다. 현관문 밖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철수와 주한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로의 뒤로 숨었다. 주한은 서재 문을 잠그고 집기를 옮겨 바리케이드를 쳤고 철수는 주방 식칼을 품에 넣고 안절부절 못했다. 나는 안방 침대에 누워 그들의 비굴한 소동을 들었다. 너희들이 누리려 했던 이 안락한 집이 이제는 너희를 가두는 감옥이 되겠지. 나는 조용히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가지만 받지 않았다. 민수야. 엄마가 이 괴물들을 다 치워버릴게. 조금만 기다려. 내 목소리는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이미 법무사를 통해 이 집의 지분 전체를 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가처분 신청을 마친 상태였다. 내일 아침 경찰과 함께 변호사가 들이닥치면 이 연극은 끝날 것이다. 나는 거실로 나가 두 남자에게 제안했다. 무서우면 저기 지하실 창고에 숨어 있어요.
사채업자들 오면 내가 잘 말해서 돌려보낼 테니까. 대신 거기 들어가서 내가 문 열어줄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요. 공포에 마비된 두 남자는 내 말을 구원처럼 받아들였다.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다투던 그들은 결국 좁고 어두운 지하실 창고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찰칵. 나는 밖에서 자물쇠를 채웠다. 이제 이 집안에 남은 괴물은 없다. 오직 나와 내 상처받은 기억들 뿐. 지하 창고 문을 두드리는 두 남자의 비명소리를 뒤로 한 채 나는 거실의 조명을 하나둘 끄기 시작했다. 어둠이 내린 집은 고요했고 비로소 나는 숨을 쉴 수 있었다. 찰칵. 자물쇠가 걸리는 명쾌한 금소금이 거실의 정적을 갈랐다. 30년 넘게 이 집의 잡동사니와 해묵은 먼지를 보관하던 지하 창고는 이제 두 마리의 짐승을 가둔 우리로 변했다. 나는 문손잡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손끝에 전해지는 철문의 진동. 안에서 철수가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내뱉고 있었다. 오영실. 이 미친년아. 문 안 열어? 사채업자고 뭐고 내가 나가면 너부터 죽여버릴 줄 알아. 뒤이어 주안의 비굴한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영실아, 이건 아니지. 내가 민수 아버지잖아. 어떻게 나를 이런 곰팡내 나는 곳에 가둬? 여보, 제발. 무서워, 문 좀 열어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고 앞 통로에 불을 꺼버렸다. 완벽한 암흑. 그들이 평생 나를 가두었던 그 어둡고 축축한 절망의 깊이를 그들도 똑같이 느껴보길 바랐다. 나는 계단을 올라와 거실로 향했다. 이제 내 집엔 나를 갉아먹던 소음이 사라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더 큰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었다. 민수. 내 아들 민수가 어디로 갔을까? 밤이 깊어지자 예고 없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집을 뛰쳐나왔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 민수가 어릴 적 자주 가던 공원, 그리고 그가 독립해서 살던 오피스텔 앞까지. 빗줄기는 차갑게 내 뺨을 때리며 60년 묵은 죄책감을 씻어내려 했지만 가슴 속 응어리는 더 단단해질 뿐이었다. 민수가 주안의 아들이라니. 30년 전의 기억이 빗물에 젖어 되살아났다. 철수의 폭언과 외도에 지쳐 집을 나갔던 짧은 일주일. 그때 재회했던 첫사랑 주안. 그는 내게 구원이었고 탈출구였다. 하지만 그 하룻밤이 평생의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주안이 다시 나타났을 때 나는 그가 정말 나를 잊지 못해 돌아온 수뇌보인 줄 알았다. 그러나 오늘 창고 밖에서 들었던 주안의 그 차가운 목소리 진 명의만 민수 쪽으로 돌려놓으면 내 정체를 밝히고 뺏어오면 되는 내가 믿어온 사랑이 한낱 사기극이었음을 증명했다. 민수야. 어디 있니? 엄마가 잘못했어. 이 더러운 핏줄의 굴레를 너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었는데. 나는 텅 빈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입안으로 들어왔다. 비릿하고 썼다. 내 인생의 맛이었다. 그 시각 암흑천지가 된 지하 창고 안에서는 철수와 주안의 추악한 공방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두 남자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이봐, 최주환. 너 아까 영실이한테 뭐라고 했어? 민수가 내 자식이라고. 철수가 어둠 속에서 주안의 멱살을 잡았다. 그래, 내 자식이다. 30년 전에 영실이가 너 같은 놈한테 질려서 나한테 왔을 때 만든 내 핏줄이야. 내가 30년 동안 키운 건 내 아들이라고, 이 멍청한 박철수야. 주안의 폭로에 철수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주안의 얼굴을 후려쳤다. 이 죽일 놈. 내가 그 새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돈, 내 세월. 너희 둘이 짜고 나를 속인 거지. 고생? 내가 도박으로 날린 돈이 영실이가 번 돈보다 많아. 너는 민수를 키운 게 아니라 민수의 인생을 빨아먹은 기생충이야. 두 남자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았다. 쌓여있던 낡은 상자들이 무너지고 곰팡이 낀 먼지가 그들의 폐부로 스며들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침을 뱉으며 영실의 재산과 민수의 지분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모의했던 불과 몇 시간 전에 동지애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새벽 3시. 엉망이 된 몸으로 집에 돌아온 나는 거실 소파 밑에서 민수가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발견했다. 지갑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민수가 초등학교 졸업식 때 나와 철수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 민수는 철수를 증오하면서도 그를 자신의 유일한 아버지로 알고 평생을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는 자신을 남의 자식이라 부르며 돈으로 환산하려 하고 새로 나타난 친부는 자신을 재산 탈취용 도구로 여기고 있다. 민수에게 이 세상은 얼마나 지옥 같을까. 나는 지갑을 가슴에 품고 다시 지하 창고로 내려갔다. 계단을 내려가는 내 발소리에 안에서 싸우던 소리가 멈췄다. 영실아. 영실이지? 제발 문 좀 열어줘. 저 새끼가 나를 죽이려고 해. 철수의 비굴한 비명이 들렸다. 나는 문틈 너머로 차갑게 말했다. 박철수, 최주환. 당신들이 찾는 민수 방금 연락 왔어. 당신들 둘 다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겠대. 지금 칼 들고 이 집으로 오고 있다는데 내가 문을 열어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창고 안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분노보다 강한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였다. 민수가 자신들을 죽이러 온다는 거짓말에 두 남자는 서로를 문 쪽으로 떠밀며 비명을 질렀다. 영실아. 안 돼. 민수 좀 말려줘. 내가 잘못했어. 집 안 가질게. 그냥 나가게만 해줘. 나는 창고 문 앞에 주저앉아 그들의 비굴한 애원을 감상했다. 30년 전 철수에게 맞으며 빌던 나의 목소리가 저랬을까. 주안의 감언이설에 속아 전 재산을 맡기려 했던 나의 어리석음이 저들의 비굴함과 닮았을까. 아니, 당신들은 못 나가. 민수가 오기 전에 당신들이 먼저 서로를 죽이게 될 거야. 이 좁은 방 안에서 누가 먼저 나갈지 결정해봐. 한 명만 살려줄 테니까. 나는 바닥에 놓인 작은 통풍구 사이로 과도 하나를 밀어 넣었다. 금속이 바닥에 떨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자, 이제 선택해. 누가 주인이고 누가 기생충인지. 나는 다시 계단을 올라왔다. 지하에서는 이제 비명이 아닌 헐떡이는 숨소리와 살벌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 인간의 밑바닥, 그 지옥의 문을 내가 직접 연 것이다. 지하 창고의 철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짐승의 긁는 소리, 억눌린 신음, 그리고 생존을 향한 비굴한 헐떡임이었다. 나는 창고 문 앞 복도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은 평온하게 깍지를 끼고 있었지만 귀는 안쪽에 작은 파열음 하나조차 놓치지 않으려 바짝 세우고 있었다. 내가 넣어준 과도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칙칙. 누군가 그 칼을 집어들었으리라. 박철수. 너 그거 놓으라고 했지. 내가 민수 아버지야. 내가 나를 찌르면 넌 정말 살인자야. 주안의 목소리는 이미 공포로 갈라져 유령처럼 가늘게 떨렸다. 살인자? 야, 최주환. 너는 내 인생을 30년이나 도둑질한 놈이야.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운 놈이 내 씨라고. 그럼 내가 죽어야 수지가 맞지. 이 칼? 영실이가 나 살라고 넣어준 거야. 너 죽이고 나만 나가라고. 철수의 광기 어린 외침 뒤에 짧은 비명이 이어졌다. 누군가의 살점이 베었거나 혹은 옷자락이 찢겼을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그 풍경을 상상했다. 평생 나를 기만하고 아들을 돈으로 계산하던 두 남자가 좁고 곰팡내 나는 구덩이에서 서로의 목숨을 구걸하며 칼부림을 하는 풍경. 그것은 내가 30년간 꿈꿔온 가장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복수극의 클라이맥스였다. 그때 등 뒤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다. 지하실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그 발소리는 주저함이 없었고 무거웠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민수였다. 엄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빗물에 젖어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다.
엉망이 된 옷차림, 충혈된 눈, 그리고 분노로 파르르 떨리는 입술. 민수는 내 손에 쥐어진 창고 열쇠와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번갈아 보았다. 열어. 열라고. 민수야, 들어가지 마라. 저 안은 인간들이 사는 곳이 아니야. 그냥 쓰레기통일 뿐이야. 열어. 내 손으로 끝낼 거야. 저 인간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지 똑똑히 내 눈으로 보고 끝낼 거라고. 민수는 내 손에서 열쇠를 뺏듯 낚아챘다. 철컥 텅. 묵직한 철문이 열리자 창고 안의 악취와 함께 피비린내가 훅 끼쳐나왔다. 문이 열리자마자 보인 광경은 처참했다. 주아는 팔뚝에서 피를 흘리며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철수는 과도를 든 채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그들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핏발이 서 있었지만 민수가 나타나자 약속이라도 한 듯 비굴한 빛을 띄웠다. 민수야. 민수야, 나 좀 살려줘. 저 박철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 내가 내 친아빠잖아. 주안이 기어와 민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웃기지 마. 민수야, 저 새끼 말 듣지 마. 저놈은 사기꾼이야. 너를 이용해서 이 집 뺏으려고 나타난 괴물이라고. 철수 역시 칼을 버리고 민수의 다른 쪽 다리를 붙잡았다. 민수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친아빠? 키워준 아빠? 당신들 입에서 아빠라는 소리가 나와? 내 눈엔 그저 집 한 채에 미쳐서 서로 물어뜯는 미친 개들로밖엔 안 보여. 민수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창고 안에 쌓인 낡은 신문지와 먼지 구덩이에 불을 붙이려는 듯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차라리 다 같이 죽자. 이 더러운 집, 이 더러운 핏줄 다 태워버리고 끝내자고. 민수야, 그만둬라. 나는 차분하게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불길을 붙이려던 민수의 손을 잡고 나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주안의 서류 가방에서 진짜 원본 서류 하나를 더 꺼냈다. 박철수, 최주환. 당신들 둘 다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나는 서류를 두 사람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그것은 철수가 가져온 검사지도 주안이 조작한 검사지도 아니었다. 내가 직접 대학병원에 의뢰해 받아온 조작 불가능한 3인 교차 유전자 감정서였다. 철수 씨, 당신 아들 아니라는 건 맞아. 하지만 주안 씨, 당신 자식도 아니야. 시겁한 침묵이 창고를 지배했다. 주안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날짜가 맞단 말이야. 날짜? 당신이 나를 안았던 그날 난 이미 임신 중이었어. 철수 씨한테 맞고 집을 나갔을 때 난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하지만 철수의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당신을 이용한 거야. 당신이 내 도피처가 되어줄 줄 알았으니까. 나는 민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민수야. 내 아버지는 저 두 인간이 아니야. 30년 전 내가 정말로 사랑했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반대해 헤어져야 했던 그 사람.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그 사람의 핏줄이야. 나는 저 쓰레기들로부터 너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철수의 아들로, 때로는 주안의 아들로 너를 속여야만 했어. 뭐? 주안은 넋이 나간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친부라는 유일한 무기로 이 집을 뺏으려 했던 그의 계획이 통두리째 날아간 것이다. 철수 역시 허탈한 표정으로 벽에 머리를 찧었다. 30년 세월의 보상을 요구할 근거가 사라진 셈이었다. 민수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대성통곡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대체 누구의 자식으로 살아온 거야? 넌 내 자식이야, 민수야. 오직 오영실의 자식. 저 괴물들과는 단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은 내 아들. 나는 민수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창고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두 남자를 보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죽일 이유도 이 집의 머물 명분도 잃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서로를 향한 혐오와 자신들이 쫓던 신기루가 사라진 뒤의 공허뿐이었다. 자, 이제 경찰이 올 거야. 가택침입, 살인미수, 사기미수.
당신들이 여기서 보낸 이 추잡한 밤이 당신들의 노후를 결정할 거야.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지옥 같던 8장의 막은 그렇게 두 남자의 몰락과 민수의 오열 속에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타버린 재 위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 뿐이었다. 푸른색과 붉은색의 경광등이 거실 유리창을 번갈아가며 찔러댔다. 고요했던 아파트 단지는 순식간에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다. 경찰관들이 지하 창고로 들이닥쳤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당당한 전남편도 젠틀한 현남편도 없었다. 오직 피와 땀 그리고 곰팡이에 찌든 채 서로를 원망하는 두 명의 노인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거나. 내가 이 집 주인이라고. 저 여자가 나를 가둔 거야. 철수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거실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를 향해 있었다. 죽어서도 가져가고 싶어 했던 그 탐욕의 결정체. 주와는 달랐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숙이고 무기력하게 끌려갔다. 하지만 그가 내 곁을 지나칠 때 그는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영실아, 너도 결국 혼자 남겠지. 그 아들이 널 용서할 것 같아? 넌 평생 그 아파트라는 무덤 속에서 썩어갈 거야. 그의 저주는 가시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경찰차 문이 닫히고 단지가 다시 적막에 잠겼을 때 나는 거실 한복판에 홀로 서 있었다. 승리했는데 가슴속은 텅 빈 동굴처럼 허전했다. 30년을 지켜온 내 성벽이 사실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었음을 그가 떠나며 남긴 저주를 통해 비로소 깨달았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법적 절차는 가차 없었다. 변호사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내 인생은 등기부 등본의 지분율과 공시지가 그리고 양도소득세라는 숫자로 치환되었다. 오영실 씨 전 남편 박철수의 지분 50%는 강제 경매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남편 최주환 씨가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에 따른 재산 분할은 골치가 좀 아파요. 그가 가사 노동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거나 당신을 위해 쓴 비용들을 증거로 제출하면 소송이 길어질 겁니다. 변호사의 말은 무미건조했다. 주환은 감옥 안에서도 변호사를 고용해 내 아파트를 물고 늘어졌다. 그는 자신이 민수의 친부라고 믿고 투자했던 세월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나는 사무실 통창 너머로 보이는 빼곡한 아파트 숲을 보며 생각했다. 저 수많은 불빛 중에 진짜 평화로운 집은 몇 채나 될까? 다들 나처럼 서로의 목숨줄을 쥐고 버티는 건 아닐까? 나는 결심했다. 이 지긋지긋한 숫자의 전쟁을 끝내기로. 변호사님 소송 취하하세요. 그들이 원하는 지분 다 돈으로 계산해서 공탁 걸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 매물로 내놓으세요. 금매로 오늘 당장요. 민수는 독립해 나간 오피스텔에서 두문불출했다. 내가 반찬을 해서 문 앞에 두고 와도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인터폰 화면으로 본 민수의 얼굴은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처럼 헬쑥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그 집 팔기로 했다. 너한테 줄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지켰는데 그게 너한테 독이 됐네. 문 너머로 민수의 젖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는 아파트가 필요했던 게 아니야.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아버지가 평범한 가족이 필요했어. 엄마는 그 집을 지키려고 나를 가짜 아버지들 틈에 던져놓은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나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주안의 저주가 맞았다. 나는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아들의 영혼을 담보로 잡았던 것이다. 60평생 내가 일궈온 정의가 사실은 지독한 이기심이었음을 인정하는 일은 살을 도려내는 것보다 아팠다. 이사 전날 나는 텅 빈 아파트를 서성였다. 가구들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은 자국들이 선명했다. 철수가 발로 찼던 벽지의 스크래치, 주안이 마시던 와인이 튀어 얼룩진 대리석 바닥, 그리고 민수가 어린 시절 키를 재며 그어놓았던 문기둥의 연필선들. 나는 그 얼룩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닦아내며 혼잣말을 했다.
박철수, 내가 망가뜨린 건 내 집이 아니라 내 청춘이었어. 최주환, 내가 훔치려 한 건 내 돈이 아니라 내 마지막 믿음이었어. 나는 라이터를 켜서 주방 한 구석에 남겨진 철수의 낡은 양말 한 짝과 주환의 가짜 명함을 태웠다.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며 추악한 기억의 찌꺼기들을 삼켰다. 연기는 천장으로 올라가 환풍기를 타고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이삿짐 트럭이 단지를 빠져나갈 때 나는 경비실에 들러 입주민 카드를 반납했다. 아이고 사모님, 그 좋은 집을 두고 어디로 가시게? 경비원의 물음에 나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집 말고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려고요. 나는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의 허름한 농가를 계약했다. 화려한 대리석도 최첨단 보안 시스템도 없지만 그곳엔 흙냄새가 있고 바람 소리가 있었다. 무엇보다 그곳엔 더 이상 나를 지분으로 계산하는 남자들이 없었다. 트럭 조수석에 앉아 멀어지는 아파트를 보았다. 그것은 거대한 비석 같았다. 오영실이라는 여자의 젊음과 눈물이 묻힌 무덤. 나는 창문을 열고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민수였다. 엄마, 이사한 곳 주소 보내줘. 이번 주말에 갈게. 눈물이 터져나와 앞을 가렸다. 비로소 진짜 집으로 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강원도 산자락 끝, 낡은 석가래가 그대로 드러난 작은 농가. 이곳이 내가 선택한 나의 마지막 종착지였다. 새벽 공기는 서초동의 에어컨 바람과는 비교할 수 없이 차고도 맑았다. 나는 마당 한 구석에 놓인 평상에 앉아 안개를 머금은 산등성이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살 것 같다. 강남 아파트의 샹들리에 밑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평온이었다. 그곳에서의 30년은 늘 전쟁이었다. 현관문의 도어락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등기부 등본상의 숫자 하나에 밤잠을 설치던 날들. 하지만 이곳엔 나를 감시하는 인터폰도 내 지분을 노리는 뱀 같은 눈동자들도 없었다. 나는 거친 손으로 마당의 흙을 만졌다. 손톱 밑으로 까만 흙이 들어왔다. 대리석 바닥을 닦던 섬세한 손길 대신 이제는 생명을 씹는 투박한 손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나는 이곳에서 오영실이라는 여자의 진짜 이름을 다시 쓰기로 했다. 평화로운 일상에 파동이 인 것은 우체부 아저씨가 건네준 2통의 편지 때문이었다. 교도소 거민이 찍힌 서류들. 하나는 박철수의 것이었다. 삐뚤빼굴한 글씨체엔 여전한 욕설과 원망이 가득했다. 오영실, 내가 나를 이렇게 쳐놓고 발 뻗고 잘 살 줄 알아? 나 나가기만 해봐. 그 집 판 돈, 내 지분 50% 끝까지 받아낼 거다. 민수 그놈도 내 자식 아니라고. 웃기지 마. 내 청춘 돌려내. 또 다른 하나는 최주환의 것이었다. 정갈한 글씨체 뒤에 숨은 비릿한 협박. 영실아, 내가 민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이 컸나 본데 법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우리가 사실혼 관계로 산 세월이 증명해 줄 거야. 내가 나갈 때까지만 그 돈 잘 보관하고 있어. 민수에게 전해줘. 조만간 아빠가 보러 가겠다고. 나는 편지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마당 한복판에 불을 피웠다. 종이가 타 들어가며 검은 연기를 내뿜었다. 그들은 여전히 집이라는 허상과 지분이라는 숫자 속에 갇혀 있었다. 담장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한 채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서로를 뜯어먹고 있는 괴물들. 나는 타버린 재를 발로 짓밟으며 중얼거렸다. 당신들이 올 곳은 없어. 내 인생에 당신들을 위한 지분은 단 0.1%도 남지 않았으니까. 주말 오후 낡은 소형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민수였다. 녀석은 한동안 차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은 채 어깨를 들썩였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차 문을 열어주었다. 왔니? 밥 먹자. 식탁에는 화려한 전복죽이나 갈비찜 대신 텃밭에서 갓 딴 상추와 된장찌개가 놓였다. 민수는 수저를 들지 못하고 굵은 눈물을 밥 공기에 뚝뚝 떨어뜨렸다. 엄마.
나 사실 그 사람들 원망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엄마 인생이 그 아파트 벽 속에 갇혀 있는 게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안다, 나 민수야. 엄마가 미련했지. 그게 너를 위한 길인 줄 알았어. 무덤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민수는 내 손을 잡았다. 굳은 살이 박인 내 손바닥을 만지며 민수가 웃었다. 이제 엄마 손에서 흙냄새 나네. 대리석 냄새보다 훨씬 좋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집 지분이나 출생의 비밀 같은 추잡한 단어 없이 긴 대화를 나눴다. 민수는 이제 더 이상 박철수의 아들도 최주환의 도구도 아니었다. 그 녀석은 그저 오영실의 아들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개척해 나갈 청년이었다. 겨울이 가고 초봄이 올 무렵 변호사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다. 박철수와 최주환의 소식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교도소 내에서 배정받은 작업장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난투극을 벌였다고 했다. 철수가 주환의 가짜 빌딩 이야기를 비웃었고 주환이 철수의 무능력을 모욕하자 폭발한 것이다. 주환은 철수의 공격으로 크게 다쳐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고 철수는 가중처벌로 출소일이 기약 없이 미뤄졌다는 소식이었다. 서로를 죽여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두 남자는 결국 서로의 존재 자체로 인해 무덤까지 함께 가게 된 셈이었다. 한 지붕 아래 두 남편으로 시작된 기괴한 인연은 창살 아래 두 원수로 마침표를 찍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갔다. 눈이 녹은 땅 위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들의 불행이 통쾌하기보다 그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 내 것을 탐하다가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린 가엾은 영혼들. 나는 면사무소에 들러 전입신고서를 작성했다. 성명 오영실. 주소 별빛길 12번지. 작성된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62해를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서류에 이름을 적었지만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어떤 남자의 수식어도 없이 적은 이름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오영실 씨 전입신고 완료되었습니다. 공무원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사무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시장에 들러 꽃모종 몇 개를 샀다. 이제 내 집 마당에는 피비린내 나는 욕망 대신 향기로운 꽃내음이 진동할 것이다. 저 멀리 마당에서 민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된장찌개 다 식겠다. 간다, 이놈아. 나는 소리쳐 대답하며 달렸다. 30평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좁지만 우주보다 넓은 내 진짜 집으로. 불꽃 같던 치정의 계절이 지나고 비로소 나의 화창한 황혼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영실이라는 강인한 여성이 추악한 과거의 남성들과 재산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아와 가족을 찾는 과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실이의 홀로 썩이를 응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인생의 이막을 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복수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댓글로 영실이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집보다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오늘 하루는 집 걱정, 자식 걱정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고 평안한 웃음꽃이 댁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신의 황혼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날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